자, 먼저 일반전표 문제를 보면 6월 20일 공상은행으로부터 2013년에 차입한 외화장기 차입금 20만 달러를 이자 비용 6만 달러와 함께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상환하였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그럼 지금 이 내용 가지고 먼저 정리해 보면 외화장기 차입금의 장부에 있는 금액은 지금 13년도에 빌렸는데 지금 회계기간이 15년도죠. 그러면 13년 말에 기말 기준 환율로 환산을 해뒀을 거고, 그리고 14년 말에도 외화 장기 차입금 금액을 이 기준 환율로 맞춰뒀겠죠. 그럼 이때는 이 20만 달러가 달러당 1,070원이니까 그럼 계산하면 이때 2억 1,400만 원이다라고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장부에. 자, 그리고 이자는 오늘 지급하면서 발생한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 상환시 이자 비용 인식 금액은 오늘 6,000달러니까 오늘 환율, 오늘 인식하는 거니까 오늘 환율로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660만 원이 이자 비용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오늘 보통 예금에서 상환하는 금액은 우리는 지금 돈 갚는 거는 20만 6천 달러를 갚을 거라는 거예요. 20만 6천 달러를. 그런데 얘는 오늘 환율로 우리가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가겠죠. 그럼 20만 6천 달러에 1,100원을 하면 2억 2,600만 원이 660만 원이 오늘 상환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럼 장부의 차입금인 이 금액하고 상환 금액 차이 때문에 외환차손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장부에는 1,070원이라 적혀 있는데 오늘 상환하는 건 1,100원에 상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자 이거 가지고 자 이 금액을 이용해서 컴퓨터에 쓰면 자 바로 쓸게요. 자, 4월 20일 날 우리가 상환하는 외화 장기 차입금은 공상은행 장부에 2억 1,400만 원이라고 적혀 있고 오늘 인식하는 이자 비용은 660만 원이다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자 지급하는 거는 2억 2,660만 원을 지급하죠. 그럼 차이가 600만 원이 나네요. 이 600만 원만큼 우리는 외환 차손을 인식해야 되겠네요. 자, 공개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다음 4월 25일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 일기 예정신고분의 부가가치세 300만 원과 신용카드 수수료 3만 원을 포함하여 국민카드로 납부하였다.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자, 그럼 미지급 세금이라고 되어 있던 금액 300만 원을 납부하는 거니까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미지급 세금이 올 거고, 그리고 카드사 수수료는 우리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할 거고, 얘는 우리 회사 관리비죠. 800번대의 수수료 비용이고, 대변에 우리는 카드 납부했으니까 외상인데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303만 원이고 국민카드에 갚아야 된다. 이렇게 분계가 되면 되겠네요. 자, 그럼 4월 25일 써보면 자, 우리 차변에 미지급 세금이 300만 원이고 그리고 800번대 수수료 비용이 3만 원이고 이 돈이 미지급금 국민카드로
결제해서 돈 갚을 거다라고 써둬야 되죠. 다음 3번 주식회사 성환의 파산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전기의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였던 받으러움 5,500만원 중 2천만원이 국민은행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대손 변제세액은 고려하지 말 것. 자, 그럼 이 5월 8일날 가장 중요한 회계상 거래는 보통예금에 2천만원 들어온 거예요. 입금된 거. 그리고 그 다음 왜 들어왔는지 봤더니 대손 당한 건데 전기에 당한 거죠. 그럼 올해 이전에 당한 거는 무조건 대손 충당금에 우리는 적립해 둘 거예요. 모아둘 거고,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이 우리가 짝지가 과거에 받으러움이었네요. 그럼 받으러움의 짝지인 대손 충당금에 모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받으러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5월 8일 날 차변에 보통 예금에 2천만 원이 들어왔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할 건데 받으러움에 대해서 대손 당했던 거는 받으러움의 대손 충당금에 적립을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111번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를 해둬야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 7월 23일 거래처인 주식회사 설현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2천만 원을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 전환 처리하여 36개월간 대여하기로 하였다. 그럼 지금 외상매출금 회수가 빨리 안 돼서 돈 빌려준 걸로 이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외상매출금은 과거에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매출금, 채권으로 자산이라 차변에 있던 걸 이제 대변에 지워줄 거고, 차변에는 우리가 돈 빌려주면 대여금인데 36개월간이죠. 그러면 장기 대여금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7월 23일 날 대변의 외상매출금 설현상사 2천만 원, 차변의 장기 대여금 설현상사 2천만 원 이렇게 돼야 되죠. 자, 만약에 지금 입력한 거 본인이 채점하시는데 거래처 코드 있도록 안 들어간 게 있으면 그건 부분 채점 없어요. 그냥 3점 틀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채점을 해보세요. 자, 다음 12월 12일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1억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그럼 당좌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고, 그리고 차변엔 건물 샀는데 투자 목적이면 투자 부동산이라는 개정 과목 써야 되겠죠. 자, 그럼 12월 10일 날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1억 원이 나가고 차변에 투자 부동산이다 1억 원 이렇게 분계가 되면 끝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일반 전표는 입력이 끝났고, 자, 다음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7월 14일 주식회사 웅전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대금은 주식회사 웅전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상환기간은 12월 13일. 그럼 자, 일반적으로는 단기 대여금이겠죠. 근데 문제가 미스가 난 건 기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주고 있어요. 그죠? 그럼 사실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 볼 수 있는데 그냥 단기 대여금이라고 볼게요. 자, 그럼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으니까 52번
매입 영세고 원재료 산 거고 대변의 돈은 단기 대여금을 상기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지워주면 되겠죠.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가서 자 7월 14일 날 52번 매입 영세고 원재료를 샀고 4,000개 만원 거래처는 웅전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원재료 맞고 대변의 단기 대여금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7월 18일 주식회사 미생에 다음과 같이 제품을 할부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할부금은 약정일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그럼 지금 인도일이 7월 18일이죠. 오늘 인도했네요. 그러면 우리는 수익인식은 전액 4천만 원을 다 인식할 거예요. 제품 매출은. 자, 일단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했으니까 11번 매출 과세인 거고. 자, 그리고 자, 할부면 항상 장기 할부냐 단기 할부냐를 보는 거예요. 얘는 1년 이상에 걸쳐서 2회 이상 분할 납부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단기 할부면 우리 과세표준 공급가액은 전액 4천만 원을 쓸 거예요. 세금계산서 4천만 원짜리. 우리 단기 할부면 전액을 써서 한 번만 발행하는 거고 장기 할부면 이번 것만 할 거죠. 그죠? 이번 것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죠. 1,000만 원짜리 발행했을 건데 지금은 단기이기 때문에 전액을 발행한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돈 받는 거는 보통 예금에 1,100만 원 받고 7월 18일 날 나머지는 이 3천만 원은 하고 이 부가가치세하고는 전부 다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이 돈들은 돈 받을 때 이제 일반 전표에서 외상 매출금 지우면서 돈 받을 거예요. 미래에. 자, 그럼 7월 18일 날 우리는 11번 매출과세고 제품을 팔았고 제가 전액이라고 말한 게 여기에 쓰는 금액 말하는 거예요. 단기 할부는 4천만 원이고 장기 할부였으면 1,000만 원만 들어왔을 거예요. 거래처는 미생이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자, 이 제품 매출은 지금 제가 인도를 7월 18일 날 했네요 라고 했죠. 그래서 제품 매출이라고 쓰고 우리 회계에서는 뭐 할부라고 해서 나누고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전액인데 만약에 제품 인도를 12월 18일 날 한다라고 했으면 이때는 제품 매출이 아니라 1,000만 원에 대해서 선수금이라고 썼을 거예요. 선수금. 근데 오늘 인도했기 때문에 오늘 전액을 다 제품 매출로 쓴 거예요. 오늘 인도 날짜가 아니면 선수금 썼다가 인도할 때에 선수금 지우면서 전액이 제품 매출로 전환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오늘 인도했기 때문에 전액 4천만 원이 제품 매출인 거고 차변에 보통 예금에는 1,100만 원만 들어왔고 나머지 3,300만 원은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7월 18일 거 자, 끝났고 다음 3번 8월 6일 주식회사 나이스로부터 건물을 5천만 원에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였다. 회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대금 지급 대신 보유 중인 자기 주식 8,000주를 전부 지급하였고 부가가치세는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자기 주식 8,000주고 5,000원에
사왔으면 장부에 4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자기 주식이죠. 그럼 이 4천만 원짜리 자기 주식을 주고 5천만 원짜리 건물 받은 거잖아. 그죠? 그러면 사실 5천만 원 돈 받아서 건물 산 거랑 같은 거죠. 부가가치세는 보통 예금 줬으니까. 그러면 자기 주식 팔고 100만 원 이익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100만 원 나와야 되겠네요. 가시죠. 자, 그럼 자, 세금 계산서 수령했고 건물 산 거니까 불공제 사유가 아니라서 51번 매입 과세로 할 거고, 자, 오늘 날짜 8월 6일 날 우리는 건물을 사는데 5천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주식회사 나이스. 자, 전자예요. 분계는 혼합. 자, 우리는 원재료가 아니고 건물을 산 거고, 부가가치세는 먼저 보통 예금에서 500만 원을 줬고, 대변에 자기 주식 4천만 원 적혀 있던 걸 주게 됐고, 그럼 1,000만 원 자기 주식 처분이익인데, 자, 우리 세무이금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지만 정석으로 생각하면 8월 6일 날 자본금 아래에 자기 주식 처분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었다면 우선 상계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자본금 아래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대변에 우선 상계할 거 없으니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다. 이렇게 분계가 되면 되겠네요. 미지급금이 어디에 나오죠? 아니죠. 미지급금 부채인데 여기 부채가 들어오면 어떡해. 내한테 빚이 생긴 게 아니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얘도 끝났고, 자, 다음 4번 9월 15일 공장 생산부서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세종 상사에서 구입하고 대금 2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받았다. 자산으로 처리할 것. 일단 현금 영수증을 발행받았다라고 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과세거래죠. 그래서 61번 현금 과세고, 우리 생산부서에 사용할 컴퓨터고 자산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우린 비품이라고 처리할 거고, 그리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자, 그럼 9월 15일 날 61번 현금 과세 컴퓨터고 금액은 220만 원 쓰면 분리될 거고, 거래처는 세종상사고, 현금에서 비품 쓰셔도 되고 혼합해서 비품이라고 하고 대변에 현금 쓰셔도 되고, 이건 여러분 편리한 대로 쓰시면 돼요. 자, 다음 9월 21일 주식회사 예림 상사에 상품을 200만 원에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판매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1번 매출 과세고, 우리는 상품 판 거죠. 그럼 상품 매출이고 대금은 다음 달 말일 받기로 했다. 외상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네요. 자, 그럼 9월 21일 날 11번 매출 과세고 상품 금액은 200만 원. 거래처는 예림 상사. 전자세금 계산서. 자, 이번엔 제품 매출이 아니고 상품 매출로 계정 과목을 변환시켜 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매일 매출 전표 끝났어요. 자,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자, 1번 주식회사 한양기업은 과세 및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겸양 사업자이다. 다음 자료 이용하여 2015년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중 공통 매입세액 정산 내역 탭을 입력하시오. 단 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에 반영된 공통 매입세액 불공제분 20만 원이며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고 있다. 입력된 전표는 무시할 것. 자, 그럼 이번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서 지금 확정 신고기 때문에 공통 매입세액 정산 내역 탭을 입력하라는 거죠. 우리 예정 신고 때는 안분 탭, 확정 신고 때는 정산 탭. 예정 안분 탭에서는 예정 거만 가지고 하고, 그리고 우리 확정 신고 때는 과세 기간 걸 해서 예정 때 불공제 받은 걸 뺀 나머지를 하는 거죠. 그럼 아래 자료에 매출액, 과세, 면세 매출액들이 있고, 그리고 공통 매입세액들이 있네요. 자, 그럼 매출액 공급 가액들 다 있으니까 자, 부가가치 탭에 가서 자, 2기 확정인 10월부터 12월 정산 내역 탭에 가서 무조건 공급 가액 기준으로 안분 계산할 거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공통 매입세액은 150만 원이고 면세 과세 면세 합쳐서 전체 총 공급 가액은 1억 5천만 원이고 이 중에서 면세 공급 가액은 5천만 원이죠. 과세 기간 거 가지고 하는 거죠. 지금 이거 보고 쓴 거예요. 얘 다 합친 게 얘 둘이잖아요. 그래서 1억 5천 중에서 과세 기간의 면세는 얘 둘이 합친 5천이다. 전체 매출액 1억 5천 중에 5천만 원이 면세 매출이다라고 쓴 거예요. 그럼 과세 기간 동안 49만 9,999원을 불공제해야 되는데 문제의 예정 신고 때 이미 20만 원 불공제했대요. 그럼 그거 뺀 나머지 29만 9,999원만 이번 확정 신고 때 불공제하겠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다음 2번 15년 1기 확정 신고를 7월 25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오류 내용이 발견되어 처음으로 15년 10월 23일 수정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서 과세표준 명세 포함 작성하시오. 단 미납일수는 90일이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지 마시오. 자, 직수출이 5천만 원이 있고 그리고 매출 누락이고 부정행위 아니고 비사업자의 최연에게 제품 운반용 중고 트럭을 2,200만 원에 현금 판매한 것을 누락했대요. 세무기한서 미발급분이다. 그러면 과세 거래고 지금 그리고 증빙을 안 줬으니까 과세 기타의 4번 칸에 추가로 들어가야 될 거고 다음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못한 제품 타계정 대체 명세는 다음과 같다. 제품 제조에 사용된 재화는 모두 매입세액 공제분이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에서 이런 것자 나오는 건 간주공급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매출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거는 사업상 증여니까 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용 제품으로 준 거는 우리는 과세 거래가 아니죠. 그럼 얘는 무시. 자, 그럼 간주원금이니까 이것도 4번 칸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럼 2250이
4번 칸에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직수출 영세율 기타에 5천만 원이 추가로 더해져야 되겠네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1기 확정 신고인 4월부터 6월 수정 신고 1차. 자, 여기에 더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직수출은 여기에 5천만 원 그리고 우리 개인한테 중고 트럭 매출한 거 매각한 거하고 간주 공급하고 2,250만 원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누락한 납부세액을 보면 사실 여기 225만 원이 누락한 납부세액이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가산세에 와서 탭키를 누르고 수정신고도 이거 몇 개 지금 빠뜨린 것만 넣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225만 원이 들어갈 거고 그럼 여기 225만 원에서 자, 제가 계산기 가지고 볼게요. 225만 원에 10%고 그리고 지금 이건 90일이니까 1개월은 넘어갔죠. 3개월 이내 하는 거니까 75% 감면이니까 25%만 부과하면 56,250원이 가산세가 되죠. 자, 그럼 얘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이거 안 떴네. 여러분들 이거 계산 못했겠다, 그죠? 지금은 뜨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얘는 지금 이제 만분의 2.5예요. 그래서 200 지금 25만 원에 곱하기 2.5 나누기 만 곱하기 91 그러면 56,625원이 가산세가 되네요. 자, 이 납부불성실은 옛날 이름이고 지금은 납부지연으로 이름 바뀐 거죠. 자, 다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이 있죠. 우리 직수출 5천만 원 하면 25만 원이 되는데 얘도 지금 75% 감면 위에 받은 거랑 똑같이 받아야 되죠. 그래서 25%만 하면 62,500원이 나오죠. 그렇죠? 자, 이 가산세는 여러분들이 뭐 65회차 기출문제 뭐 답을 보셔도 지금이랑 기준이 틀리니까 틀려요. 옛날에 만분의 3이었고 감면율도 틀렸고 50%였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개인한테 세무계약서 발행 안 했죠. 지금 현재는 사업자한테 발행 안 하면 미발급 가산세인데 개인한테는 발급 안 해도 그 가산세가 안 나와요. 개인이잖아. 채연. 비사업자라고 적혀 있죠. 개인한테 어떻게 발행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과거 거 답 세법은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는 우리 거기 있는 답은 아예 틀리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작성은 다 끝났고 그럼 과세표준 명세서를 작성을 할 건데 자, 여기 과세표준 명세서에서는 제가 어제 수익금액 제외가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그리고 직매장 직매장 왜 이래 고정자산 매각이라고 했죠. 그죠? 지금 사실 4번 칸에 있는 이 금액이에요. 그럼 2,250만 원이 수익금액 제외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뭐 빼기 안 해도 되는 게 한 개 더 있는 게 5천만 원 더해준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5천만 원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7억
6,790만 원이 이 금액이 되겠네요. 지금 왼쪽은 정기신고 때 좌측거한 거고 오른쪽 수정신고하면 얘가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이 날짜 2015년 10월 23일이다. 이렇게 써주면 얘 작성이 완벽하게 끝이 나죠. 지금 방금 우리가 입력한 게 3개였는데 직수출 여기 들어갔고 두 번째는 중고자동차 고정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수익금액 제외 그리고 간주공급 사업상 증여 그게 여기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자, 이번 문제는 끝났고 자, 다음 결산 문제를 볼게요. 단기말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이죠. 자, 뭐 매도 가능 증권이든 단기 매매 증권이든 올해 단기에 취득하면 그냥 신경 쓸 거 없어요. 올해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오르면 오른 만큼 내리면 내린 만큼 유가증권 금액을 조정하고 평가의 평가 손실 쓰면 돼요. 그럼 주당 500원 올랐고 기말에 그리고 1000주니까 50만원 매도 가능 증권을 높여주면 되겠죠. 자, 이 문제에 단기 보유 목적이라는 표현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선택하실 때는 무조건 매도 가능 증권은 123번은 단기 보유 목적이라는 특이한 사항이 아니면 무조건 투자 자산인 178번을 쓰셔야 돼요. 이거 쓰는 게 특이한 경우예요. 그래서 얘 안 쓰면 오답 처리가 돼요. 그래서 꼭 얘 쓰시고 제가 모르겠으면 몇 번째 거 쓰자라고 했죠? 두 번째 거. 그렇지. 애매하면 두 번째 거 쓰시면 거의 답이에요. 자, 그럼 얘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다 50만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자, 다음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일부 내용을 참조하여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한다. 단 환급 또는 납부세액 발생 시 미수금, 환급은 미수금, 납부세액은 미지급 세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은 영업외 수익 중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하여 반영한다. 잡이익이죠. 자, 그럼 우리는 매출세액 이 금액이 부가세 예수금이고 매입세액이 부가세 대급금이고 매출세액이 더 크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잡이익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해야 되니까 미지급 세금이다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매출세액 3,602만 원이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3,194만 5천 원이고 대변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잡이익이 만원이고 대변에 얘는 미지급 세금이다 406만 5천 원. 자, 이렇게 나오면 끝나네요. 자, 다음 3번 전기말 상급 비용 2,400만 원은 공장 임차료를 1년치 선납한 부분에 대한 것이다. 당사는 4월 1일에 공장 건물을 신축 완공하여 이전하였으며 이전 후 공장 건물의 영업관리부 직원들의 휴게시설로 사용하였다. 성급 비용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하기로 하며 음수로 분개하지 마시오. 그럼 우리는 장부에 성급 비용이다라고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성급 비용을 지우고 임차료라고 할 건데 올해 1년치 전부 다 중에서 4월 1일부터는 영업부에서 썼죠.
그럼 세 달치만 공장 직원들이 공장이 쓴 거고 나머지 9달치는 우리는 영업부에서 썼으니까 800번대 임차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월화에 계산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이니까 600만 원은 500번대 임차료, 9달 900만 원은 800번대의 임차료로 정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대변의 성급 비용이 2,400만 원 이제 지우고 차변의 임차료 500번대는 세 달치 600만 원. 나머지 1,800만 원은 우리는 800번대의 임차료다. 자, 다음 4번 기말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의 계정 과목으로 반영된 차입금이 9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계산일 현재 환율은 1,100원이다. 그럼 지금 장부에는 900만 원이라고 적혀 있고 기말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1,100만 원이란 이야기죠. 그럼 200만 원만큼 더 높여줘야 되겠네요. 높여줄 계정 과목이 외화 장기 차입금 부채네. 그럼 빚이 늘어나니까 200만 원만큼 외화 환산 손실이 나오겠네요. 자, 대변에 부채 외화 장기 차입금 국민은행 거를 200만 원 높여주고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2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5번 기말 현재 재고 자산은 다음과 같다. 기말 제품 중에는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한 시송품 4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한 시송품은 이제 내 거 아니죠. 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 자산에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자, 우리 기말 제품 여기에서 420만 원을 빼면 1,200만 원만 기말 제품 재고에게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자동 계산 가야 되니까 결산 자료 입력에 가서 기말 원재료 재고에 900만 원이고 다음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500만 원이고 기말 제품 재고액이 1,200만 원이다. 이렇게 하고 점표 추가하면 자, 이번 계산까지 이제 끝이 났네요. 자, 다음 원천징수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 김성진의 7월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일단 뭐 수당은 많이 있고 공제는 특이한 사항이 없고 기타 자료에서 식대 이외에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비과세라는 거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김성진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소요된 여비 대신에 지급한 부분을 실비 변상 성격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다. 그럼 비과세란 이야기죠. 필요시 수당 등록하고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 급여 자료에 입력하시오. 자, 우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등급표 대신 표시된 자료 기준으로 적용한다. 자, 이 부분 문제는 특이한 점이 없네요. 자, 원천징수의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순환공제로 가고 자, 기본급 상여 직제수당 월자수당 순서만 틀린 거지 둘 다 그대로 쓰면 되고 야간 근로수당이 없고
과세로 자격증 수당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급여 7월달 급여를 7월 25일날 김성진의 아이고, 이렇게 입력하면 자, 이번 문제는 끝이고 다음 연말정산 문제로 가면 사무직 계속 근로자인 황설아 씨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 탭을 입력하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연금저축 등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단 배우자는 근로소득으로 총급여 300만 원이 있고 자녀와 아버지는 모두 소득이 없으며 아버지는 장애인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 공제 시 추가 사용 공제는 없는 것으로 하며 제시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정확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 그럼 뭐 전부 다 소득에는 문제가 없네요. 그죠? 배우자도 총급여 300만 원만 있으니까. 자, 그럼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탭인데 황설아 씨는 주민등록번호가 2자로 되면 여성 근로자고. 그리고 총급여 5,800이네요. 그러면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이 넘죠. 그래서 부녀자 공제는 안 되겠네요. 자, 지금 부양가족 탭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 사원 등록에 황설아의 부양가족에 가서 자, 배우자 최민석 자녀 최철환 아버지 황만철 아버지 장애 있으셨죠? 자, 과거에는 그 장애인 복지보상 장애인 이런 거 체크 안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없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세대주라고 문제도 적혀 있으니까 황설아 문제 없죠? 자, 그럼 이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와서 황설아 씨 불러오고 자, 먼저 본인 거에서 자동차 보험료 문제 없고 저축성 변액 보험료는 안 되고 본인 종교단체 기부금 문제 없고 의료비가 있는데 미용 목적은 안 되고 본인 거라 하더라도 직불카드가 있는데 취득세가 있네요. 세금은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되는 거고 대중교통은 따로 쓸 거고 연금저축은 본인만 되니까 문제가 없죠. 자, 배우자도 뭐 특이사항 없고 신용카드 사용한 거 있는데 400만 원이 포함됐대요. 중고 차량 구입한 게. 그러면 우리는 10%만 되죠. 그러면 940만 원이 되게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고등학교 등록금 문제 없고 실업 보정형 안경은 50만 원만. 수학 보습 학원비는 지금 17살이니까 취약전 아동 아니라는 걸 알겠죠? 그럼 안 되고 의료비 문제 없고 자, 아버지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실비 보험료 하는 게 200만 원 있고 아버지 장애 있으시니까 장애든 경로자든 둘 다 똑같다라고 했죠. 그러면
700만 원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본인 자동차 보험이 112만 8천 원이고, 다음 본인 종교단체 기부금이 500만 원이고, 자, 의료비에서는 본인 치료비가 400만 원이고, 직불 카드에서는, 자, 그림이 좀 틀리죠. 자, 신용카드 아니고 본인 직불 카드에서는 2천만 원에서 빼기 480만 원을 하면 1,520만 원이고, 대중교통에 180만 원이 들어가야 되고, 다음 연금저축에서는 연금저축 우리은행 400만 원이고, 다음 배우자 기부금에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이죠. 120만 원이고,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이 940만 원. 지금 우리 이때 답안지에서는 중고장학금 10% 안 해주던 시절이라서 그냥 빼게 돼 있는데, 지금은 10% 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고등학교 등록금 금액 240만 원, 실업보정용 안경 일반 그 밖의 공제 대상 일반이고, 여기에 50만 원. 그리고 또 의료비가 있죠. 100만 원. 그럼 150만 원이 되네요. 안경도 의료비죠. 다음 아버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200만 원이고, 의료비에서는 장애인 빈칸이네. 장애인에 700만 원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자, 이번 거 끝이 났네요. 한 개 정도 빠지면 많이 빠져봐야 1점이에요. 예. 지금 우리 실기한 거에서는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하고 신고서랑 급여 자료 입력이랑 여기 연말정산하는 건 전부 다 부분 채점이 있어요. 거의 대체적으로 우리가 입력한 거 개수 나누기 n분의 1 정도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더 걱정하는 게 일반전표, 매입매출전표 결산 문제인 이유가, 그거는 하나 실수해도 그냥 3점 감점이에요. 하도 부분 채점 이야기가 많고 들은 적 있다 그래서 제가 질의만 한 5번 했어요. 다 없대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표 입력은 없지만 부속 서류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여기에 합쳐 써도 상관없어. 예, 써도 상관없어요. 자, 이런 문제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 수입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입비용은 손익계산서고, 그죠? 자산부채 자본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이번에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정 기간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의 키워드죠. 일정 시점 재무상태, 그게 재무상태표죠.
다음 3번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부채에 해당한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자본이죠. 그래서 얘도 틀렸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얘가 맞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다음 2번. 다음 항목 중에서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 계산 과정에 포함되는 것은, 자, 지금 물어본 게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에는 우리 500번대 제조경비나 800번대 판관비는 영향을 미치는데 영업외 수익비용은 영향을 미치지 않죠. 자, 우리가 그게 갑자기 안 떠오를 때는 우리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들어가 보면 우측에 매출원가에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여기서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이렇게 순서대로 적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영업외 수익 더하고 영업외 비용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그럼 지금 물어본 건 영업이익 물어봤으니까 영향 미치는 건 여기 위쪽밖에 없겠죠. 여기 아래는 영향 안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첫 번째 외상매출금 관련 대손상각비.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는 800번대 판관비죠. 그럼 얘는 영향을 미치겠네요. 계산 과정에 포함되는 판관비니까 얘는 답이고. 자, 그럼 이번에 유형자산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 이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외 비용이죠. 그래서 포함이 안 될 거고, 3번에 단기 투자 자산 보유한 상태에서 기말 결산 시기에 발생한 평가이익. 그럼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영업외 수익이죠. 그래서 포함이 안 될 거고, 4번에 업무와 관계없이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기부한 경우, 얘는 기부금이죠. 기부금은 영업외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얘만 영업이익에 포함이 되겠네요. 자, 다음 3번. 주식회사 세무는 홍수로 인해 재고자산이 유실되었다. 다음 중 유실된 재고자산은 얼마인가? 자, 기초재고자산, 단기중 매입액, 그리고 단기중 매출액, 매출 총이익률이 20%, 기말재고 실사금액. 그럼 우리 계산상에 기말재고자산이 얼마 있어야 되는지를 계산해서, 그런데 실제 10만원치 있으면 차이난 금액만큼이 유실된, 없어진 거겠죠. 그럼 자 보면, 자, 우리 재고자산 가지고 T 계정을 해보면 여기가 기초 재고가 될 거고, 단기 매입이 될 거고, 기말 재고, 얘는 매출 원가. 그럼 여기에서 기초 재고는 8만원이고 단기중 매입이 102만원이고 단기중 매출액이 80만원이죠. 매출액이 80인 거지 매출원가가 80만원이 아니죠. 그럼 지금 얘는 매출액이 80만원인데 이 80만원 중에서 매출 총이익률이 20%라는 거예요. 그럼 이익률이 20%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원가율이 80%란 이야기죠. 그럼 얘는 16만원이 이익이라는 거고, 그리고 64만원이 원가율이라는 거죠. 지금 80만원 중에서, 그죠? 그러면 64만원이 매출 원가가 되겠네요. 그럼 자,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110만원에 64만원을 빼면 기말 재고는 46만원이 있어야 되죠. 그럼 46만원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제로는 10만 원치 있다는 건 36만 원치가 지금 유실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4번. 자, 유가증권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상품권은 회계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상품권은 유가증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틀렸네요. 자, 이번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손익은 미실현 보유 손익이지만 실제 안 일어난 거지만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 그럼 단기매매 증권 평가손익은 영업외 수익비용. 3번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된다. 그럼 유가증권은 채권하고 주식 전부 다죠. 자, 그리고 4번에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금액은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 유가증권 손상차손은 영업외 비용, 이걸로 처리를 하죠.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5번. 자, 다음은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번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무가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의무 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충당부채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처럼 우리가 장부의 부채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갚거나 지급해야 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해서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충당부채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자, 미래 10년 뒤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나가야 돼요. 그럼 10년 뒤에 1,000만 원인 거지 지금 현재 1,000만 원이 아니죠. 지금 1,000만 원 준비해 두면 얘는 이자 붙어서 더 큰 금액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율로 현재 가치로 뒤집는 걸 현재 가치라고 하는데 우리는 미래에 지출해야 되면 현재 가치로서 지금을 인식할 거예요. 이게 복구 충당 부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할 때에 현재 가치로 쓰니까 2번은 맞고 3번은 우발 부채는 부채로 인식해야 된다. 우발 부채는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캐시백 포인트 발행해주고 하는 거. 그런 거는 나갈 가능성이 높으면 주석에 써놓고 가능성도 낮으면 아무 곳에도 기록 안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해서 얘는 틀렸고 4번에 현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 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한다. 맞죠? 미래에 발생할 거라고 객관적 증거가 있고 그리고 그 미래에 얼마가 나갈 거다라고 정확하게 추정을 해서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답은 3번. 자, 다음 6번. 다음은 관련 범위 내 조업도에 따른 원가이다.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로 알맞은 것은, 자, 원가 행태네요. 생산량이 300개, 600개, 900개 증가를 하죠. 얘가 조업도죠. 그러면 총원가는 90만원, 90만원, 90만원 총원가는 일정하고 단위당 원가는 3,000원, 1,500원, 1,000원 줄어들죠. 우리 그래프 그리는 게 이런 거죠. 지금 총원가는 지금 그래프 그리면 일정한 거고 단위당 원가는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반비례하는 거. 얘는 우리는 고정비 원가 행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 변동비였다면 총원가는 비례하고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방식이 변동비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자, 다음 7번. 다음 중 제품의 제조 원가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건 보너스 문제다. 그죠? 공장 직원 특별 상여금, 얘는 제조 경비. 원재료 공급하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 얘도 제조 경비. 제품의 광고 선전비는 판관비로 처리하는 거죠. 공장 건물의 재산세도 우리는 제조 경비. 그래서 답은 3번. 자, 8번. 주식회사 한세의 보조 부문은 수선 부분과 동력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용역을 주고받고 있다. 어떤 특정 기간 동안 각 부분이 다른 부분에 제공한 용역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이 기간 동안 수선 부분과 동력 부문의 발생 원가는 각각 20만 원과 3만 원이다. 상호배분법에 의하여 보조 부문 원가를 배부할 경우 연립 방정식으로 올바른 것은 단 수선 부문의 총원가를 x라 하고 동력 부문의 총원가를 y라 한다. 자, 그럼 수선 부분을 지금 x라고 하고 동력 부분을 y라고 하고, 예, x, 예, y. 자, 그럼 지금 수선 부분에서는 발생한 게 2만 원이 발생한 거고 동력 부분에 발생한 거는 3만 원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다 구했네. 지금 수선 부분 X는 자기한테 2만 원 하고 Y의 20%죠. 지금 이렇게가 수선 부분에서 발생한 거죠. 자기한테 20만 원 하고 Y의 20%쓴 거잖아. 그러면 X는 2만 원 더하기 0.2Y. X는 2만 원 더하기 0.2Y. 바로 4번밖에 안 보이네요. 동력 부분은 자기한테 3만 원이고 X의 30%를 썼죠. 그래서 Y는 3만 원 더하기 0.3X.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다음 9번. 다음 자료를 기초로 직접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지시서 넘버 5에 배부될 제조간접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일단 배부 기준이 직접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기본 자료 전체에서 먼저 파악할게. 항상 제조간접비 찾고 전체, 그리고 배부 기준, 전체 배부 기준 찾으면 2만 원이 나왔는데 노동시간이 500시간이래요. 그러면 배부율은 지금 2만 나누기 500 하면 5, 4, 20, 40이네. 맞죠? 그럼 배부율이 나왔고, 그럼 이제 배부액을 구하면 이 배부율에다가 배부 기준만큼 40시간 쓴 거죠. 그럼 40 곱하기 40시간. 지금 배부율 시간당 40원 나오는데 여기 40시간 했으니까 그러면 1,600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제가 이거 계산하는 건 원리만 알면 엄청 간단해요. 전체 제조 간접비를 전체로 나누고, 그러면 최소 1당 얼마다 나왔죠? 거기에 지금 질문한 거에 배부 기준을 곱해주면 끝이죠. 그죠? 자, 다음 10번. 자, 종합원가 계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종합원가 계산은 우리는 그 소품종 대량 생산 그런데 적합한 방식이죠. 자, 1번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한다. 개별 작업별로 원가 집계하는 건 얘는 개별 원가 계산 방식이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원가 요소 분류가 재료비와 가공비로 단순화된다. 우리 종합원가 계산에서 투입 시점이 틀려서 재료비, 가공비로 분류를 나눠서 계산을 했죠. 3번에 연속적으로 대량 반복 생산되는 형태이므로 기간 개념이 중시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쓴 것 가지고 계산을 할 거예요. 자, 다음 동일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은 동질적이라는 가정에 따라 평균화 가정에서 기초하여 제품 원가가 계산된다. 맞죠?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11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 사업자도 선택에 의해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우리 수출에 관련된 게 있는 면세 사업자면 면세 포기하고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죠. 자, 2번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면세 사업자는 환급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이고, 다음 3번 영세율 적용을 받더라도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 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당연히 영세율 적용받으면 과세사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다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 시 가산세 이런 것도 계산했잖아요. 그렇죠? 다음 4번에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면세 포기 신고는 언제든지 가능한데 면세 포기를 했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3년간 포기한 날로부터 3년간 못 돌아가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매출 할인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거고, 반환 조건부 용기 대금도 과거에 제가 술박스 이야기했던 거죠. 얘도 과세표준에 포함 안 되는 거고, 대가와 구분 기재된 종업원의 봉사료 이것도 과세표준에 포함 안 되는 거죠. 이건 물건 가격 아니잖아. 자,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 이게 연불 이자죠. 연체 이자는 안 들어온 거지만 할부 판매 대금에 일부 들어가 있는 거는 따로 안 빼내고 그 금액 전부 다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4번이 연불 이자로 되겠죠. 자, 다음 13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내용이다. 올바른 것을. 자, 1번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구입한 원재료에 대한 한도 없이 전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자, 우린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확정신고 때에 한도 계산을 하죠. 근데 한도 없이 전액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틀린 답이고, 2번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할 때도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때는 한도 계산 안 하고 받고, 확정신고 때는 한도 계산 과세기간 걸로 해서 우리는 적용을 받죠. 그래서 둘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2번은 정답이고, 3번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 공제도 받을 수 있고 영세일 적용도 받을 수 있고 과세사업자의 권리는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간이과세자인 일반 음식점은 109분의 9로 공제율도 훨씬 더 높아요. 더 영세한 사업자잖아요. 그죠?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자로서 안 되는 거는 매입세 공제 환급 받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 가액과 세액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는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4번. 개인 사업자인 음식점은 농음인으로부터 정규 증빙 없이 농음인으로부터 구입 시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농음인 매입부는 제조업만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개인 사업자는 음식점은 안 돼요. 음식점은. 그래서 되는 것 맞는 말은 2번만 맞네요. 자, 다음 14번.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자, 원천징수 대상 기타 소득이라는 건 지급하는 자가 있고 그 사람이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알선 수재 및 배임 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이거는 우리 수급이 주면서 원천징수하고 그러질 않죠. 그래서 1번은 원천징수하지 않는 소득이고, 뇌물 주면서 원천징수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3번에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된 소득.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법인세법한테 이거 너네 비용 아니야? 그래서 비용 인정 안 하는 게 있어요. 세무조정에서. 그럼 이걸 쓴 사람이 누구니?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 아들이 대표이사가 출장 가면서 아들 경비까지 회사 돈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그 돈을 가져간 걸로 해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은 계속적으로는 사업소득자가 아니죠. 어쩌다 한 번씩 받아가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 원천징수를 하는 대상으로 해서 신고를 할 거예요. 그 금액까지 다 기타 소득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기타 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고, 4번에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으로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여러분이 물건 팔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계약금을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 10%를 줬어요. 근데 상대방이 물건 못 사겠대. 그럼 그 계약금 여러분 거죠. 위약금조로. 근데 거기서 무슨 원천징수야. 그 사람이 오면서 그렇게 원징수 하면서 돈 달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얘도 대상 소득이 아니네요. 자, 그리고 답은 3번이고, 자, 15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제 항목을 나열한 것은, 자,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전부 다 가능한 거는 일단 우리 인적 공제에 관련된 거 있죠. 부녀자 공제, 자녀세액 공제. 지금 현재는 7세 이상, 20세 이하. 그리고 연금 계좌 세액 공제. 여러분들이 개인연금 넣으시면 사업소득 하시더라도 연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기부금이나 신용카드, 특히 신용카드는 근로소득자만 되는 거예요. 신용카드 공제는. 그럼 사업소득자는 신용카드 썼거나 기부금은 세액 공제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필요 경비로 인정하는 거예요. 비용으로. 그럼 내가 번 거 아니야 라고 빼줄 때 쓰는 거지, 세금에서 빼고 이런 행동은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가나다만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자, 이렇게 하면 저하고 같이 65회를 풀어봤는데, 자, 혹시 본인이 채점해 봤을 때 70점이 안 되시는 분,
넘는 사람은 대답 안 할 것 같아서 안 되시는 분이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70점은 다 되는 것 같으신 거죠? 그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수준을 풀어내시면 이번 시험 걱정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잘 하시고 있으신 거예요.